안녕하세요. 이렇게 이 각도로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책 관련된 컨텐츠를 너무 오랜만에 업로드하는 거라서 요 근래 책을 좀 많이 안 읽기는 했었거든요. 확실하게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이 이해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책을 읽는 속도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한 번 문장을 읽었을 적에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2번을 읽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쩌면 이번 영상은 생각보다 많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학이라던가 미래라던가 현재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고찰해볼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 열람자의 흥미 위주가 아닌 제가 생각했던 거, 읽으면서 느꼈던 거, 이해했던 것들을 좀 모두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영상은 많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면은 잠이 굉장히 잘 올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책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제 한국인을 위한 7문 7답이라는 챕터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챕터는 책의 가장 후반부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책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은 모든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허구이며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썼습니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답은 이야기가 아니라고도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 책도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보다 더 진실하다거나 믿을만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실체와 허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 책 역시도 이야기 더미이겠지만은 이 책을 쓴 목적은 사람들이 허구와 실체의 차이를 분간해서 결코 허구의 이야기를 실체로 오인하지 않고 허구적인 것을 위해 실제하는 것들을 해치우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라고 해요. 회사라는 것도 국가라는 것도 공동체라는 것도 인간들이 본인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산물인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 고양이라는 것도 내가 때리면 아파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고 그거를 기르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책을 쓰는 목적이라고 해요.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21가지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21가지는 그 챕터들이 총 5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1부에서는 기술적인 도전에서 환멸, 일, 자유, 평등. 2부에는 정치적 도전에서 공동체, 문명, 민족주의, 종교, 이민. 세 번째 부에서는 절망과 희망이라 해서 테러리즘, 전쟁, 겸손, 신, 세속주의. 4부에서는 진실이라고 해서 무지, 정의, 탈진실, 공상과학, 소설. 5부에서는 회복, 탄력성으로 해서 교육, 의미, 명상.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이야기들은 각 챕터별로 주제에 맞춰져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챕터들이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야기가 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건 무엇이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읽는 게 재밌던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는 환멸입니다. 환멸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현재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정치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환멸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현재 사회가 정말 우리가 사고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가? 아니면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좀 더 다채롭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실체에 대한 고민을 할 틈을 주지 않는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까?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이상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제 엘리트에 맞서는 구조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는 지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은데요. 착취에 반대하는 것보다 사회와 무관해지는 것에 맞서 투쟁하는 게 훨씬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어 라고 했을 적에 저거는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싸우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은 그거에 무관심하고 난 신경 안 쓸래. 그게 뭐 내 삶과 어떤 연결이 되겠어? 연관이 있겠어? 이런 포지션을 택하는 사람과 싸우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던가 권력층은 국민을 좀 더 무기력한 사람의 포지션에 두려고 하겠죠? 한면에서 국가가 이제 어떻게 국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가라고 했을 때 정권 과도제는 언론 독점을 통해 모든 정책 실패를 반복해서 남 탓으로 전가하고 국민의 관심을 외부 위협, 실제든 상상이든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런 과도제 아래서 살다 보면 늘 이런저런 위기가 국민 의료나 공해 같은 따분한 문제보다 우선한다. 국가가 외부 침략이나 끔찍한 전복사고에 직면했다는데 누가 과밀병원과 광물 오염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끝없는 위기의 흐름을 만들어냄으로써 배양 과도제는 지배를 무한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실제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한 환멸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면서 미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미래에서 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미래에는 어떤 일이 발전하게 될까? 두 번째 챕터로 넘어옵니다. 아마 환자와 노약자를 돌보는 휴먼케어 산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인간 일자리의 보루로 남을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출산율은 낮아지면서 연장자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인간 노동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게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무엇을 생산한다거나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는 AI가 그거를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은 그들의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보호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자리가 아닌 노동자를 보호하라 라는 내용을 합니다. 그러면 AI는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슈퍼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라던가 우리의 취향, 우리의 쇼핑 스타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각자에 맞는 알고리즘을 짜게 될 건데요. 우리는 알고리즘의 시선만 붙잡을 수 있다면 인간의 시선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업종이라던가 광고 업종 아니면은 제조업 이런 쪽에서도 AI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사회로부터 탈락한 삶을 살게 되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해요. 아까 일자리가 아닌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과 맥락이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을 보호하는 건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본 소득 대신 보편 기본 서비스를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돈이 없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내가 만약에 실직한 노동자예요? 실직한 노동자라 했을 적에 내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살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국가가 이런 내용들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최저 생계급여라는 명목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준다거나 아니면 돈을 안 주는 대신에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급식소를 설치를 하고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하는 대신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교통 같은 서비스를 보조하는 방식이 소득 대신에 보편 기본 서비스를 보조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공산주의가 그리던 유토피아의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벗어나서 자유주의로 선택해왔지만 어쨌거나 그 두 개는 서로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요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편과 기본이 충족된 삶을 인간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준이 무엇이 될지 그것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래요. 그리고 우리의 소득이 나아지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기대도 높아지며 그 결과 여건이 극적으로 좋아진 후에도 이전처럼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세대 혹은 할머니 세대가 나 때는 이런 것도 없었어. 행복한 줄 알아. 라고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행복을 못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만족감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못 살 적에 나도 못 사는 사람 1이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텔레비전 없는 게 전혀 문제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50인치 텔레비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19인치 플라즈마 텔레비전을 그러면 텔레비전이 없는 것보다는 절대적으로 봤을 때 나아진 거지만 모든 사람이 50인치의 아몰레드 이런 텔레비전 갖고 있는데 나 혼자 플라즈마 TV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상황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는 내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이라던가 기준이라던가 기본이라든 그런 내용들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게 될 텐데 이런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또 걱정해야 될 것은 알고리즘으로 인간의 권위가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자유주의의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디지털 독재의 부상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고 이 1의 챕터는 종료되고 자유의 챕터로 연결이 됩니다. 아까 환멸에서 어떤 문장이 나왔었냐면 굶는 아이에게 자유는 없다 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지식이라던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택은 그건 진정한 자유가 포함된 선택이 아니라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자유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 테슬라 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자율주행 중이고 긴급한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직진할 경우에 나는 살지만 지금 찾기를 건너고 있는 2명의 아이가 죽는다. 내가 만약에 핸들을 틀어서 옆으로 비끼면 저 2명은 살지만 내가 죽는다. 두 가지의 상황이 있을 적에 인간은 우발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어떤 선택도 비난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고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에 맡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박애주의자와 테슬라 에고이스트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 박애주의자는 핸들을 틀어서 나 혼자 죽는 거를 선택하는 거고, 테슬라 에고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직진을 해서 나는 살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프로그래밍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실제로 이 자동차가 판매될 때 어떤 것으로 세팅된 자동차가 판매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는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차를 구매한 사람의 성향에 따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만약에 컴퓨터에 맡겨서 인간의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 있거나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생존 가치와 나의 생존 가치를 저울질해서 어떤 걸 했을 때 사회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가라는 거에 판단을 해서 그게 자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운그레이드된 인간이 업그레이드된 컴퓨터를 오용하여 자신과 세계의 재앙적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위험은 디지털 독재만이 아니다. 자유주의 질서는 자유와 더불어 평등의 가치도 중시해왔다. 자유주의는 늘 정치적 평등을 소중히 여겨왔을 뿐 아니라 경제적 평등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사회 안정망 없이 쥐꼬리만한 경제적 평등을 가지고서는 자유도 의미가 없다. 하지만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자유를 없앨 수 있는 것과 같이 유례없는 최고의 불평등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 모든 부와 권력은 극소수 엘리트의 손에 집중되는 반면 대다수 사람들은 착취 대상으로 전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나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바로 사회와 관련성을 잇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요약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발제를 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고 평등으로 넘어갑니다. 평등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유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월드와이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백인과 흑인 이런 식으로 나눠졌었다면 이제는 세계가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국가 간 격차는 메우게 되지만 계급 간의 균열은 더 키울 조짐을 보인다는 거예요. 인류가 세계 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지금 종 자체가 다양한 생물학적 계층으로 나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평균적인 공작의 재능이 평균적인 농민보다 낮지를 않았고 그의 우월함이란 단지 불공정한 법적, 경제적 차별에 힘입은 것이었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부자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더 많은 의학적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 같았으면은 어차피 그들은 죽음에 도달할 것이고 어차피 그들은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지능의 차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할수록 부자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됨으로써 중요한 정보라던가 지식이 부자에게 더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매한 일반 사람과 똑똑한 엘리트의 계층이 구분되는 점점 더 평등한 세계를 지향하고 나아가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평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 안에서 평등한 삶을 지향해 나가면서 공동체의 형태도 점점 변화를 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을 커뮤니티였다면 혹은 그 전에는 가족이었다면 옛날에 이제 씨족사회, 부족사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씨족사회 가족이었다면 그게 발전해서 마을의 커뮤니티가 됐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가 인터넷상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터넷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실제 삶과의 괴리를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 사는 사촌과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쉬워졌는데 아침 식사를 할 때 남편과 대화하기는 더 힘들어졌다. 눈은 끊임없이 나 대신 스마트폰에 가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접촉하고 만나고 만지는 상대가 아니라 인터넷상에 있는 허구의 커뮤니티라던가 허구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상의 내 바로 옆에 실존하지 않는 커뮤니티라던가 사람과 연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예쁜 사람이라던가 맛있는 음식, 좋은 여행지 이런 거를 보죠. 그거에 대해서 저런 게 유행하네? 저런 게 멋있어 보인다. 그러면 나도 가고 싶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런 자극을 통해서 교육되어서 그거에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나 자신이 그곳에 가고 싶은 건지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속아져 있는 나 자신이 가고 싶다라고 느낀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정작 자신이 느낀 것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느낌마저 점점 더 온라인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 자기 몸과 감각, 물리적 환경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 논평가들은 흔히 그런 소외의 느낌을 종교적이거나 민족적인 유대감이 태조한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아마도 자기 몸과의 접촉을 잃어버린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물리적 환경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의 접촉을 잃어버린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일 거래요. 나 스스로를 돌보는 것.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문명의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명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종교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민족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민족, 종교, 국가라는 거는 실체가 있냐라고 했을 적에 실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는가라고 물었을 적에 나는 꼬집으면 아프고 슬픔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실체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라는 거는 우리가 약속한 결합체의 개념 중에 하나인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실제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약속인 것뿐이에요. 종교라는 것도 종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종교는 없는 거잖아요. 바이블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바이블은 인간이 작성한 글이지 않습니까? 민족도 나의 뿌리를 찾아보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는 조금씩은 다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챕터는 민족주의로 연결이 되게 돼요. 우리는 민족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민족이라는 것도 결국은 허구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큰 공동체를 상정해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서로 다른 민족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지구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책들은 전 지구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기후에 관한 한 국가는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오히려 국가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에 좌우된다. 태평양 섬나라인 키리바시가 온실가스 배출을 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하지 않으면 높아지는 파도 속에 국토가 물에 잠길 수 있다. 차드가 전국에 걸쳐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해도 먼 곳에 이방인들이 무책임한 환경 정책을 편다면 척박한 사막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 같은 힘있는 나라조차 생태학적으로는 주권국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이 상하이와 홍콩, 도쿄를 홍수나 태풍의 파괴에서 보호하려면 러시아와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평상시와 다름없는 접근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민족주의자들은 근시안이 되고 이기주의에 빠져 이런 전 지구적인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거 생각했냐면 왕자의 게임 생각했거든요. 7왕국이 킹스랜딩에서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백귀라던가 와이들링들이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되는 거는 저 북방에서 내려오는 백귀들이지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본인의 국가만 생각하다 보면 이제 킹스랜딩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군사력을 낭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각 민족별로 민족 이기주의에 따라서 특정한 지역에 모여 살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혹은 욕구에 따라서 그 국가를 이동할 수도 있고 살고 싶은 국가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3가지 조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조항 첫 번째는 이민 수용국이 이민자를 받아들인다. 조항 두 번째는 이민자들은 반대국부로 최소한의 수용국의 핵심 규범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모국의 전통 규범과 가치 일부를 포기하는 것도 감수한다. 조항 세 번째, 이민자들이 충분히 동화되면 점차 수용국의 평등하고 완전한 일원이 된다. 그들은 우리가 된다. 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진짜 미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가 그들 중에 한 명이 되려면 나는 수용국의 핵심 규범과 가치를 받아들이고 내 모국에서 갖고 있었던 정통 규범과 가치 일부를 포기해야 한대요. 첫 번째 쟁점이 이민 수용국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이것은 의무인가 자유인가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누군가가 우리 국가에서 거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허락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허락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가 아니면 자유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꽁꽁 싸매고 막는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합법적인 이민 방법을 만들어 놓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국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서 혜택들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불법 이민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나라들은 불법 이민에는 눈을 감거나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입국을 허용하기도 한다. 외국인의 에너지와 재능, 값싼 노동력의 혜택을 누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지위를 합법화하는 것은 거부한다. 이때 이민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한 시민권을 가진 상위 계층이 무력한 외국인을 하위 계층으로 두고 착취하는 위계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 오늘날 카타르와 몇몇 걸프 연안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어쩌면 국가가 그들이 와서 거주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을 때 그것은 돼 혹은 안 돼 라는 거는 그 국가의 이기적인 판단의 결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들을 눈 감아줌으로써 그들을 하위 계층으로 놓고 그 국가 사람들은 그 위에 군림하게 되는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도 불법 이민자들이 3D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거를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옳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있죠. 두 번째 쟁점은 이민자들은 입국이 허용되면 그 나라 문화에 동화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슬람 문화권이 유럽으로 이민을 갔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만약에 무슬림들이 영국에 이민을 갔다고 해서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민자들이 실제로 유럽인들도 고수하지 않는 상상 쪽의 유럽 정체성을 강요받아야 되나? 라는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유럽의 핵심
가치를 갖고 있고 그것이 관용과 자유라는 자유주의적 가치라고 한다면 유럽인들은 마땅히 이민자들에게도 관용을 보여야 하고 그들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자신의 전통을 따를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동에서 너무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 들어오고 그들의 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유럽은 중동처럼 바뀌고 말 것이다. 그것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애매한 게 만약에 그들이 영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영국만의 고유한 규범과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그들이 약속한 일정 패턴 혹은 행동, 말하는 표현 이런 게 있겠지만은 이게 무엇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민 온 사람에게 강요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이민을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 너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자유를 줄게 라는 건데 우리는 자유와 관용을 갖고 있는 나라야 라고 하지만 사실상 너가 만약에 들어오려면 너의 종교를 버리고 너의 문화를 버려야 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실제로 자유와 관용을 표현하는 것인지 약간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다는 내용인 거예요. 세 번째 쟁점이 이민자들이 수용국에 동화되려고 진지하게 노력을 했다면 점차 수용국이 평등하고 완전한 일원이 된다. 그들은 우리가 된다. 이게 세 번째 쟁점이었잖아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거기서 제가 만약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나는 엄마 아빠의 육아에 따라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식 문화나 한국식 표현 이런 게 저한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의 국가는 미국인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예시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민족주의자? 미국의 민족주의자가 와서 나한테 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했을 때 나의 나라는 어디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나는 미국말을 쓰고 있고 미국 시민권자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결국은 미국이 나의 나라인 거거든요. 내가 생긴 게 동양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언어나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동양인이다 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의 국가는 미국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쟁점으로는 아까 말했던 위에 세 가지 협상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태까지 논의했던 모든 것을 관통하는 문장이 나와요. 이 모든 논쟁 밑에는 훨씬 근본적인 질문이 깔려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 이민 논쟁을 벌일 때 우리는 모든 문화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까? 아니면 어떤 문화는 다른 것보다 우월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독일인이 100만 명에 이르는 시리아 난민의 흡수를 두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독일 문화는 시리아 문화보다 어떤 식으로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이쪽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인종주의가 문화주의로 넘어가는 형태를 보여줘요. 뭐 트럼프의 예시도 나오고요.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이 이민을 오는데 그들의 종교나 이제 그들의 문화적 관습을 버리고 올 것을 요구를 하잖아요. 이민을 받는 입장에서.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특정 민족에 대해서 자유와 관용이 없을까? 유럽인이 시작한 자유와 관용의 실험을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과장된 공포 때문에 망친다면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테러리스트들이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차원을 넘어 극소수 광신도들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게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테러리즘은 인류 전체로 볼 때 주변부의 약한 소수가 휘두르는 무기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왜 IS를 두려워하고 이슬람 국가,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지 이걸 테러리즘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테러리즘의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테러리즘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물리적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퍼뜨리는 방법으로 정치 상황을 바꾸려 드는 군사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러리즘은 내가 많은 걸 쥐고 있지 않은데 힘의 균형을 내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건지를 이야기하자면 테러범들은 적의 물리적 힘에는 거의 흠집을 내지 못하더라도 공포와 혼란을 일으키면 적이 멀쩡한 힘을 잘못 사용하고 과잉 반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격양된 적이 막대한 힘을 자신에게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면 테러범 자신들이 조장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한 군사적, 정치적 폭풍을 자초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한다. 폭풍이 일어날 때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속출한다. 적이 실수를 거듭하고 잔혹행위를 저지르면서 여론이 흔들린다. 결국 중립적인 인사들마저 입장을 바꾸면서 힘의 균형이 이동된다. 이렇게 균형을 이동하는 거래요. 9.11 테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테러가 직관적으로 연극이라는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물질적 충격보다 감정적 충격으로 판단한대요. 테러가 발생하면 실제로 그 사상자의 숫자는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대한 충격을 먹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한 방어적인 태세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미디어들은 테러를 공짜로 선전해줄 때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테러 보도에 관한 한 미디어는 집요하게 보도하고 위험을 크게 부풀린다. 당뇨병이나 대기 오염에 대해 보도할 때보다 테러에 대해 보도할 때 신문이 더 잘 팔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러로 인해서 죽는 사망자 수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더 많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지만 테러가 더 무섭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쇼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를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그걸 감정적으로 리액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테러의 챕터가 종료되면서 전쟁의 챕터가 시작됩니다. 전쟁 챕터에서는 전쟁을 하는 목적이라던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전쟁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더 많은 영토를 얻고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이제 중세시대까지는 가능했는데 현재로서는 전쟁을 벌일 경우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기마병이 가서 싸우거나 뭐 영토를 확장하고 그 영토에 사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세수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질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기마병이나 보병이 아니라 핵폭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폭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뭐 유사핵폭탄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를 갖고 쏘게 되면 엄청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들은 저에게 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을 거라고요. 전쟁을 해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을 거고 승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경제적 부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실된 경제적인 내용들을 상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와서는 과거와 같은 전쟁을 진행할 합당한 사유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을 하는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과 종교, 문화 간의 긴장이 악화되는 원인은 나의 학교, 나의 종교, 나의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나의 이익이 다른 누구의 이익이나 전체 인류의 이익보다 앞서야 된다는 자만심 때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막기 위해서는 겸허함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해결, 그것은 겸손함, 겸허함이다 라고 하고 챕터가에 넘어가요. 그리고 겸손 챕터로 연결이 됩니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비단 인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무리 사회를 갖고 있는 침팬지라던가 다른 동물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체적 삶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배려하거나 이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도덕성은 사실 진화 과정에서 나왔으며 그 뿌리는 인류가 출현하기 수백만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한다. 늑대, 돌고래, 원숭이 같은 사회적 포유류는 모두가 윤리규약이 있으며 이는 진화 과정에서 집단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가령 늑대 새끼들이 함께 놀 때에도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있다. 새끼 한 마리가 놀이 상대를 너무 심하게 물거나 상대가 배를 보이고 누워 항복을 표시했는데도 계속해서 물면 다른 새끼들이 끼어들어 놀이를 막는다. 침팬지 무리에서도 우월한 개체들은 보다 약한 개체들의 소유권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어린 암컷이 바나나를 발견하면 심지어 우두머리 수컷조차 대개는 자기가 먹으려고 훔치려들지 않는다. 이런 규칙을 어기면 자신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유인원들은 무리한의 약자를 이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공동체적 삶을 유지를 해왔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마킹한 이유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동물보다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생각나서 마킹을 했어요. 이 책은 아니고 이거 사피엔스에서 나왔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지향하고 그게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윤리랑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기적인 게 나쁜 거고 이타적인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학교에서 교육받지 않아도 인간의 내재적인 가치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기적인 게 나쁜 것이냐, 이기적인 게 왜 옳지 못한 것이냐라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지구에서 굉장히 많은 공동체가 있었을 건데 그 공동체가 오랜 시간
시간 동안 유지가 되려면 그 무리 개체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내가 속한 무리가 좀 더 안정되고 평화롭게 긴 시간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래야 나의 안전도 보장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타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윤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유일신 사상이 최악의 사상 중에 하나라는 주장도 있대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니까 신은 하나밖에 없고 그 신을 신봉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완전히 배타적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종교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최악의 사상 중 하나였다라는 주장도 있대요. 유일신교가 한 가지 확실하게 했던 거는 사람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편협하게 만들어 종교적 처형과 성전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신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극도로 낮춘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신의 이름을 활용해 신도들 위에 군림한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이 챕터는 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종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이블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이곳저곳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쪽 문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과 음식, 섹스, 정치에 관해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수만 가지 규제와 법령, 분쟁을 정당화할 때면 을의 이 하늘 위에 성난 남자를 끌어들인다. 그는 여성이 짧은 팔 셔츠를 입거나 두 남자가 성관계를 맺거나 10대가 자위를 하면 분노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술 마시는 것조차 그가 싫어한다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매주 금요일 밤이나 일요일 아침에 와인을 마시라고 요구한다. 온 도서관의 책에는 정확히 그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설명이 나와 있다. 이 세상만사의 입법자인 신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우리가 그에 관해서는 극도로 구체적인 것까지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신은 십자군의 신이자 자하드 전사의 신이며 종교재판관의 신이자 여성 혐오자의 신이며 동성애 혐오자의 신이다. 이 신은 우리가 타오르는 장작 주변을 둘러서서 불 위에 이단자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을 할 때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신이다. 신은 자비롭고 신을 관대하지만 이단자를 향해서는 처벌을 하고 절멸을 하라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들은 규칙을 만들고 규약을 만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면 돼, 어떤 행동은 하면 안 돼,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그런 행동들로서 사람을 속박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것은 뭐 영원이라던가 진리라던가 혹은 우주의 탄생이라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궁금해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역설적이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원수에게 다른 쪽 뺨까지 돌려 대주 라고 명령한 인정 많은 신을 믿는 것이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종교적 믿음은 세상의 평화와 조화와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불행히도 똑같은 종교적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는 분노를 키우고 그들의 분노를 정당화한다. 특히 누군가 자신이 믿는 신을 모욕하거나 신의 바람을 무시했을 때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세상의 입법자로서 신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 좌우된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내용을 했으니까 이와 반대되는 세속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연결돼서 나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세속주의의 가치는 진실이며 또 다른 가치는 연민이래요. 세속주의의 쌍둥이 가치인 진실과 연민에 헌신하는 태도는 또한 평등을 향한 헌신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세속주의자는 책임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세속주의자들은 종교랑도 공존할 수가 있지만 세속주의 규범이 종교적 교리와 충돌할 때는 후자가 종교적 교리가 양보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그렇다. 가령 세속주의 사회에 받아들여지려면 정통파 유대교도는 유대교도가 아닌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대해야 되고 기독교인은 이단자를 화형에 처하지 말아야 하며 무슬림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힌두교는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과학은 원리상 기꺼이 자신의 실수와 맹점을 인정한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힘이 계시한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실수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자신이 믿는 이야기를 전체 무효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류를 범하기 마련인 인간이 진리를 믿는다면 실수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게임의 일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독단적이지 않은 세속주의 운동은 상대적으로 겸손한 약속들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자꾸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키길 희망한다. 최저임금을 몇 달러라도 올리고
시기고 아동 사망률을 몇 %라도 낮추려는 시기다. 반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는 자신 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습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루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돌의 지도자는 너무나 거침없이 영원과 순수 구원에 관해 이야기한다. 갑자기 옷이 바뀌었죠. 어제 사실은 녹화를 하다가 오랜만에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오늘은 다음 날이 되었어요.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세속주의의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노력?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서 이제 무지 챕터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가 라고 했을 적에 과연 그럴 것 같아요. 과연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산업 같은 것도 이제 분화되어서 본인이 하는 일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을 읽는 거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채를 만든다고 하면 한 사람이 종이를 오리고 대나무를 이어 붙여서 그 종이와 대나무를 붙이는 과정까지 만들어서 하나의 부채를 생산해내는 형태였다면 현재 사회에서는 대나무 대만 깎는 사람, 그 대나무 대를 연결하는 사람, 그리고 종이를 가공하는 사람, 그 종이를 대나무 대에 붙이는 사람, 그걸 나중에 포장하는 사람, 이렇게 각자의 역할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사이트를 갖고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하면 오히려 그거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무지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믿고 있다고 환상한대요. 나는 만약에 부채 만드는 과정에서 대나무를 깎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대나무 깎는 거는 엄청 잘하지만 그 외의 일은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어 라고 믿는 거래요. 내가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이념이나 생각, 나의 판단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결국은 나의 판단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로서의 주입받은 것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도 무리가 브라이언을 메시아로 착각한다. 브라이언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를 필요가 없다. 어느 누구든 따를 필요가 없다. 너희는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모두가 개인이다. 너희는 다 다르단 말이다. 라고 하자 열광하는 무리는 한 목소리로 제창한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가 개인이다. 그렇다. 우리는 다 다르다. 우리가 다 다르다라고 외치는 것은 각 개인이죠. 근데 그 메시지를 준 것은 누군가잖아요. 그 누군가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제창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역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망하는 거, 내가 욕구하는 거, 내가 만약에 새로운 옷을 갖고 싶다라고 했을 적에 내가 정말 그 옷이 갖고 싶은 건지 아니면 사회적인 트렌드가 나로 하여금 저 옷을 열망하도록 만드는 것인지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개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은 훨씬 적다고 합니다. 만약에 혁명적인, 보다 발전적인, 보다 진취적인 사고를 하고 싶다면 권력으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대요. 왜냐하면 권력이 갖고 있는 중력 탓에 우리는 그 안으로 모이려고 하는 내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혁명적인 지식은 권력의 중심에서 출현하는 경우가 드물다. 왜냐하면 중심은 언제나 존재하는 지식을 토대로 구축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적이거나 파괴적인 혹은 기존과는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권력이 있다면 권력과의 과거를 답습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고해본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기술이 발전할수록 점점 더 무지해지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 무지해진다면 도덕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돼요. 다음 챕터는 정의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데피니션의 정의가 아니라 저스티스의 정의예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짜인 방식이라는 게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무지 속에 남아있을 수 있고 정작 알려고 애쓰는 사람은 진실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적에 그것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드는 것보다 저런 것도 그런 것도 있는 거지 하고 넘기는 게
더 편안한 거예요. 행복한 무지 속에 남았을 때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의도와 무관하게 잘못된 일에 연루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 딜레마라는 거를 직면하게 된다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치환해서 생각하려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을 곧이곧대로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인지해서 뇌 속에서 혹은 생각 속에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한대요. 첫 번째는 이슈를 축소시키는 것. 만약에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했다라고 한다면 미국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념들이 있을 건데 이거를 그 다양한 모든 집합체로서의 미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이라는 자유주의 사람이 하나 있고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사람이 있다라고 치환해서 생각하는 거. 이슈를 축소화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기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몇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중에 몇 퍼센트가 굶주림으로 인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은 아프리카 주민들 중에 한 명을 포커스를 잡아서 그의 삶을 따라가는 형태의 휴먼 스토리로 그 장면들을 보여주면 기부금이 더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대한 덩어리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휴먼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 세 번째는 음모 이론을 짜는 거래요.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옳은가 공화당이 옳은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쟤네가 이거를 하는 거는 위에 음모가 있기 때문이야.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야. 막 이런 식으로 판단하거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혹은 억만장자 CIA, 프리메이슨, 시온의 장로들 여태까지 말했었던 이슈를 축소하는 것, 휴먼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음모 이름을 짜는 것. 이 3가지 방법은 세계의 진정한 복잡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래요. 이제 4번째이자 최후의 방법은 도구마를 만들고 그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나 제도, 우두머리를 믿고 어디든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냐? 진실을 이해하고 정의를 발견하려고 했던 인류의 모색은 실패했다고 선언해야 하는가? 우리는 공식적으로 탈진실의 시대로 진입한 것일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탈진실 챕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떤 가짜뉴스는 영원히 남는다 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가짜뉴스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라면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예시로 나온 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가지고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적에 우리는 그 허구를 만들고 그것을 믿는 데에서 나온다라는 내용이 사피엔스 책에서 제시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석기시대 이래 줄곧 자기 강화형 신화는 인간의 집단을 하나로 묶는 데 기여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허구를 믿는 한 우리는 다 같이 동일한 법을 지키게 되고 그럼으로써 효과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허구는 인류가 가진 도구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에 속하며 종교적 신념을 통해 사람들을 한데 뭉치고 대규모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구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만든 규칙이라던가 규율, 국가, 회사, 사회 이런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 것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왜 허구를 믿는 사람들이 권력자에게는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당신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듣고 믿어준다면 당신이 위기에 처한 순간에도 그들은 당신의 편을 들어주리라 신뢰할 수 있다. 공인된 사실만 믿겠다는 사람이라면 그의 충성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허구나 신화보다 공동의 합의를 통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반론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러화를 본다면 달러화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100달러, 10달러, 1달러라고 그 적혀있는 금액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약속을 했고 그 돈을 봤을 적에 종이 조각이다 라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바로 직관적으로 인지를 하는 거래요. 그리고 권력이 더 많아진다면 불편한 사실들마저 인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런 간극을 알고 싶다면, 느껴보고 싶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진실과 권력 사이에 이런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등 신비로울 게 없다. 직접 목격하고 싶다면 전형적인 미국 와플
제프스를 찾아가 인종 문제를 제기하거나 주류 이스라엘인을 찾아가 팔레스타인 점령 문제를 화제에 올리거나 영국의 전형적인 남성에게 가부장제 문제에 말을 걸어보라. 호모사피엔스 종으로서 인간은 진실보다는 힘을 선호한다.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통제하려는데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도 그러면 통제하기가 쉬워질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자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세상은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현재는 남녀차별이 없는 시대다라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숨을 쉬듯이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모를 것 같지 않아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해버리거나 표현해버린다면 우리는 평등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아득바득 평등하다, 그런 거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주류 사회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동양인으로서 서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거나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거나 이런 주류 기득권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을 워딩 그대로 읽었을 적에 수없이 많은 파노라마가 지나가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남성분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해당 챕터에서는 마지막으로 현실과 허구를 어떻게 구분할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만약 어떤 이슈가 특별히 중요해 보인다면 그것과 관련된 문학 문헌을 찾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 혹은 더 나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거나 아니면 찾아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대요. 만약에 우리가 별도의 지불 없이 특정 정보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첩전은 공상과학 소설로 연결이 돼요. 공상과학 소설에서는 대부분 AI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에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약간 주제랑은 동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인공지능에 관한 많은 영화들은 과학적 실제와 너무 동떨어진 나머지 완전히 다른 관심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2015년에 나온 영화 엑스 마키나가 그렇다. 이 영화는 얼핏 보기엔 AI 전문가가 여성 로봇과 사랑에 빠졌다가 결국에는 속아 넘어가서 로봇에게 조정당한다는 이야기 같다. 하지만 사실은 지능이 있는 로봇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그린 영화가 아니라 똑똑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두려움, 특히 여성 해방이 여성의 지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그린 영화다. AI는 여성, 과학자는 남성으로 나오는 AI 영화를 보면 10중 8구 인공두뇌 과학보다는 페미니즘에 관한 영화다. 도대체 왜 AI에게 성 정체성이나 젠더 정체성이 필요한가? 성은 다세포 유기체의 특징이다. 유기체도 아닌 인공두뇌학적 존재에게 도대체 성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엑스 마키나라는 저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글을 읽고 너무 흥미로워서 넷플릭스에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AI는 여성으로 혹은 사람이 남성으로 이렇게 기결이 되는 내용들을 봤을 적에 이게 진짜 AI라던가 로봇가 발달하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뭐 전망이라던가 두려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해 지배받는 남성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로 관철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화 매트릭스와 트루먼쇼라는 것도 나오는데 트루먼쇼의 내용은 어떤 건지 아시죠?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본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촬영장 안에서의 삶이었던 거고 그거를 뚫고 나가는 내용이잖아요. 매트릭스도 저가 보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먹고 이제 그 빨간 약을 먹으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본인 현실 사회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영화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런 식으로 이 허구의 매트릭스를 뚫고 나가서 진실을 마주하려고 했을 때 그 현실 역시도 결국 매트릭스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상공간 매트릭스가 너무 싫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벗어난 실제 상황에서도 우리가 배척하고 싶었던 감정들, 욕심이라던가 질투, 시기심 이런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트릭스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난 그 공간 자체도 더 커다란 매트릭스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굴레를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목숨을 끊는 것, 이 육신 자체를 벗어내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약간 좀 심오하고 어려워서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기술의 혁명의 결과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진정한 개인과 진짜 현실이 알고리즘과 TV 카메라에 의해 조종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자체가 신화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진정한 무엇이 있을 거야, 영원한 무엇이 있을 거야, 진짜가 있을 거야, 진실이 있을 거야 라고 믿지만 그것 자체가 허구이고 신화이고 가상의 산물일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계를 장악하게 된 것은 칼을 발명하고 매머드를 죽여서라기보다는 인간의 정신을 조종한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돌칼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좋아하는 거지 우리 자신이 바로 이 돌칼이라는 생각을 싫어한대요. 따라서 훗날 로봇이 인간을 조종하는 시기가 됐을 적에 로봇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사실 현재 시점에서 저도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 역시 제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너가 돈을 가져가기 위한 도구로서 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고 추가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멋진 신세계와 1984 책도 나옵니다. 1984 제가 여태까지 언급했던 영화나 책들 중에서 제가 읽은 건 1984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멋진 신세계에서 결말이 원치 않는 사람들의 관심에 지긋지긋해진 야만이는 문명화된 매트릭스에서 탈출합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빨간 알약을 삼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을 매단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와 자아가 매트릭스의 부분인 이상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한번 탐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자아를 규정하는 협소한 틀을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21세기에 필요한 생존 기술이 될 수도 있다. 좀 생각하는 게 많아지죠. 그러면서 이게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다음 챕터는 교육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되게 정형화된 형태의 건물이잖아요. 학교라는 거는. 그리고 앞쪽엔 칠판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서 있고 그 뒤로 책상 의자들이 놓여져 있고 학생들은 거기에 나란히 앉아서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배우고 외우고 암기하는 그런 형태로 학교가 수업이 발전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라고 권장하면서 정작 교사 자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데이터를 밀어넣는 데만 집중을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지금 세대에 우주에 관한 포괄적인 견해가 없다면 생명의 미래에는 무작위로 결정될 거래요. 우리가 세상이 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학교에서 받는 교육을 뭐 12년 동안, 뭐 16년 동안, 20년 동안 이수를 하면 그거에 맞는 충분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입하는 그 교육을 받고 따라가는 것보다 어쩌면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알아가는 게 더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학교 교육 내용을 포시, 즉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Creativity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익혀서 나아가는 건 우리가 기술을 컨트롤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앞으로는 기술이 나를 대신해 나의 목표를 결정하고 나의 삶을 통제하기가 너무나 쉬워질 것이래요. 특히 기술이 인간을 더 잘 이해하게 됨에 따라 기술이 나에게 봉사하기보다 내가 기술에 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얼굴을 붙인 채 길을 오가는 좀비를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이 기술을 통제하는 걸까? 기술이 그들을 통제하는 걸까? 약간 생각하는 바가 많아지죠. 우리는 우리가 기술을 이용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반대가 돼서 우리 스스로가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또 맹점이 나오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수록 외부 조작의 희생물이 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조차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것은 언제나 국가 선전 아니면 이념적 세뇌, 상업 광고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것이 맞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쇼핑몰 마케팅 업체는 우리의 패턴을 인지를 할 거고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간을 점점 해킹하게 될 건데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걸 내가 인지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팝업 창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 너 이거 사고 싶지 않아? 이렇게요. 이 알고리즘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게 되면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매트릭스 혹은 트루먼쇼 속에서 살게 될 것이래요. 우리 개인의 존재와 삶의 미래에 대한 통제감을 갖고 싶다면 알고리즘보다 아마존보다 정부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보다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빠르게 달리려면 짐이 많아서는 곤란하다. 갖고 있는 모든 환상들을
뒤로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 그 환상들은 너무 무겁다. 점점 시사하는 바가 많아져요. 이거를 읽으면서 자꾸 읽었던 책들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던가 미니멀리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고, 역사의 역사도 생각하게 됐고, 당연히 사피엔스 생각하게 됐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것도 생각하게 됐고, 사실은 존재론적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베아트리스와 버질이라는 책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의미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을 때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는 편인데, 이런 시사점을 남겨주고 챕터는 의미 챕터로 연결이 됩니다. 삶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왜 태어난 것일까요? 나의 삶에 대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라이온 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심바가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아. 그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야 라고 떠나고 티몬과 푼바를 만나고 하쿠나 마타타를 부르고, 하지만 우리의 왕국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나의 역할은 여기서 즐겁게 노는 것이 아니라 왕국으로 돌아가서 나의 왕국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자녀를 낳아서 그에게 물려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고 나의 의미이다 라는 게 인지하게 되는 그 과정이 라이온 킹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에 힘을 부여하는 것은 영원한 반복인데, 이것이 사물의 자연 질서이며, 따라서 아르주나가 전투를 피하거나 신바가 왕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연 법칙에 저항하는 일임을 함축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영원히 반복되는 삶이라는 것에서 영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걸 또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우주는 138억 살이고 지구라는 행성은 45억 년 전에 생겨났고, 인간이 출현한 것은 200만 년 전이고, 예루살렘시는 불과 5,000년 전에 세워졌고, 유대인은 기껏해야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영원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영겁의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미래로 말할 것 같으면 지구는 75억 년 후에 팽창하고 있는 태양에 흡수될 것이고, 우리 우주는 최소한 130억 년은 더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국가가, 혹은 우리의 사회 체제가 130억 년을 더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고민해봐야 된다. 결국은 영원이라는 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꼭 맹점이나 내적 모순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완전 무결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만 충족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첫째, 내가 맡은 어떤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이야기는 무학적 확장될 필요가 없지만 지금 나의 지평은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대요. 나의 세계관은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고난, 역경 이런 거는 이제 종교적인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워딩이잖아요. 누구라도 이야기를 위해 고통을 체험하고 나면 그 이야기가 실제라고 확신하게 되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신의 명령이나 믿고 금식을 하면 배고픔의 생생한 느낌이 그 어떤 조각이나 아이콘보다 더 강하게 신의 존재를 실감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신을 믿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참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내가 느낌으로써 믿음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비한 희생의 연금술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왜 연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오라고 요구할까? 연인이 그만큼 막대한 금전적 희생을 무릅쓴다면 스스로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변모하는 것 같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것으로 나에게 값비싼 선물을 해봐, 나에게 무엇을 해봐 라는 식으로 금전적인 희생을 요구한다거나, 남성 같은 경우에 여성에게 나를 위해서 가사노동을 해줘, 너의 시간을 할애해서 너의 희생을 해줘, 그것을 해줘야 너가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듀티를 하라고.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로 그냥 각자 살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신을 믿음으로써 고통을 느끼면 그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강화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어떤 이야기의 흐름으로 당신에게 고통을 가할 때는 이런 선택이 주어진다. 이 이야기는 진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잘 속는 바보다. 그 고통을 타인에게 가할 때도 선택이 주어진다. 이 이야기는 진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잔혹한 악당이다. 우리 자신을 바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악당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이야기 진실이라고 믿는 쪽을 택한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강화해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정한 것을 믿는다라는 게 내가 선택해서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떤 과정 환경 혹은 사회 환경이 만들어낸 푸시의 산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는 나 자신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면 페이스북 계정이나 자기 내면에서 하는 이야기와 자신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몸과 마음의 실제 흐름을 관찰해야 된다. 그러면 이성의 많은 개입 없이도 그리고 자신의 아무런 지시 없이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스스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당신은 바람이 아닌 것처럼 당신이 체험하는 생각과 감정의 욕망의 혼합체도 아니다. 또한 그것들을 지나오고 난 눈으로 보고 들려주는 세탁된 이야기도 분명히 아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체험했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는 없다. 가질 수도 없다. 그 체험들의 합도 아니다. 사람들은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 다음 어떤 이야기를 들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당신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만나려면 나라는 사람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형태로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건데 종교를 통해서 만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것을 결국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기대어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적 내용들에도 결국은 맹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좀 흥미로운 내용? 약간 좀 페미니즘과 관련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거에 초점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인권 기록은 세계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불교 승려인 아신 위라투는 그 나라에서 반무슬림 운동을 이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무슬림의 지하드 음모에서 맞서 미얀마와 불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의 설교와 강령은 너무나 선동적이어서 2018년 2월 페이스북에서 증오 발언 금지 수칙에 따라 그의 페이지를 삭제했을 정도다. 2017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날아가는 모기에 대한 동정심을 설교하면서도 무슬림 여성이 미얀마군에게 강간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웃으면서 불가능하다. 무슬림 여성들의 몸은 너무 역겹다. 했다. 어떠세요?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모기의 생명은 생명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그들의 생명권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적대시하고 있는 무슬림이라는 그 종교에 대해서는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의 생명을 지나가는 모기보다 더 낮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의 생명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겨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사람인데 누가 누구의 생명이라던가 누가 누구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일이지만 본인이 업적인 듀티를 갖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공표했음에도 이런 모순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는데 좀 그랬어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우주와 삶의 의미,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은가? 가장 좋은 출발점은 먼저 고통을 관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다. 답은 결코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챕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인 명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더 많은 물건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 자기 관찰은 결코 쉬운 적이 없었지만 시간이 걸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씻고 싶어, 나는 공기청정기를 갖고 싶어 라는 거를 나 스스로가 인지하기 전에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기청정기가 갖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공기청정기라는 그 사물이 있다는 걸 제가 인지를 하고 그것이 어떤 이점이 있어 라는 그 광고를 봤기 때문에 내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런 욕구라던가 판단이라던가 이런 게 사회와 격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기청정기가 갖고 싶어 라는 거를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쿠팡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나의 이용 패턴을 통해서 각자에게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 라면서 이제 광고를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먼저 너 공기청정기 필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저에게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극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면은 자기 관찰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이 점점 더 발전되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대요. 첫 번째가 돌칼이 점차 핵미사일로 진화함에 따라 사회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위험해졌다. 두 번째, 동굴벽화가 점점 TV 방송으로 진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속이기는 더 쉬워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마주해야 될 것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피엔스가 과거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고 호모데우스가 미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현재라는 이 시점에 따라서 21가지의 챕터를 나누고 그거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는 게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읽는 순간순간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요즘에 좀 책을 안 읽다가 읽다 보니까 이해하는 부분이 더디고 어려워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된다면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자꾸 나에게 집중하라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해야겠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